네, 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유로존 4위권의 경제대국인 스페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국채 이자도 마의 7% 선을 넘어가면서 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는데요. 오늘 시장 조정 아마 여러분들 주말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생각보다 그 조정폭이 커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은경의 스토리텔링에서는 유로존 왜 이러나 멀쩡한 곳이 없나라는 주제로 해서 사건의 근원지인 스페인의 이야기로 같이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사실 스페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시장 붕괴에 따른 은행의 구조조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스페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 이 주택시장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약 10년 동안 주택시장, 주택가격이 무려 200%나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 스페인의 일자리 중에서 주택시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부분만 무려 7분의 1이나 담당을 했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 이 버블이 붕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주택가격이 무려 30%나 하락을 하고 있고 이 하락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본다면 우선 첫 번째는 이 일자리의 7분의 1을 담당했었던 주택시장이 붕괴되니 당연히 실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집값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3년 동안 집값이 3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기지론, 아마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기지론은요, 사실 주택값이 상승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택값이 하락하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기존의 주택 소유주들이 지금 여기에 따라서 모기지 대출자의 20% 이상이 현재 집값의 대출금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 소유주들이 추가 대출 자체가 지금 거의 불가능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신용 경색, 그 다음이 이제 사업 확장까지 어려워지는 국면에 이뤄지겠죠. 그러다 본다면 다시 한번 처음에 문제가 됐었던 경기 침체에 이어서 바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흐름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로존 내에서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중에서 25% 가까이가 실업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쌓이는 재정 적자와 높은 실업률이 현재 스페인의 재정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게 이거죠. 1분기 3개월 동안에 스페인에서 유출된 해외 투자금만 국내 환화로 따지자면 142조 원에 가까운 금액들이 단 3개월 만에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이게 총 스페인 GDP 대비 10%나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이 뱅크런 사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인데요. 지금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페인의 대규모 뱅크런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죠.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스페인의 3위 은행인 방키아 은행의 구제 금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방키아 은행의 경우에는요, 이 최대 모기지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주택 부실 금융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도에 7개 저축은행을 합쳐져서 만든 은행인데 지금 현재 스페인에서요, 이 은행권의 구제 금융을 위해서 상당부 많은 금액들을 확보를 해놨었다가 이제 겨우 한 50억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방키아의 구제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총 235억 유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한 50억 유로는 확보를 한 상태고 이제 남아있는 190억 유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한간에서는 지금 방키아 은행이 무너지게 됐을 때 이 대규모 모기지론을 보유하고 있었던 은행이기 때문에 서민 시장이 무너짐과 동시에 주택 시장이 함께 무너진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간에서는 방키아 은행을 구하다 보면 오히려 스페인의 부채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제는 뭐냐면요. 이 190억 유로라는 이 자금들, 과연 스페인 정부가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인 ECB,
그리고 이번에 7월에 출범하는 유로 안정화기구, 그리고 IMF입니다. 근데 사실 ECB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까지 해서 1, 2차 LTRO를 통해서 상당히 시중에 많은 돈을 지금 방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스페인을 구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기대해야 되느냐? 바로 7월에 출범하는 유로 안정화기구 ESM에게 좀 기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독일에서 은행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았죠. 바로 IMF입니다. 자, 실제로 지난주에 이 스페인의 부총리와 미국의 재무장관 그리고 IMF 총재가 회담을 가졌었는데요. 실제로 겉으로 나와 있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IMF 총재가 지금 스페인의 구제금융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포커스로 스페인의 이슈들을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IMF가 스페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벌릴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최악의 사태도 같이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IMF마저 외면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은 여러분들 많이 오늘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유로존 내에서 스페인이 이탈을 하게 되는 스펙시트 현상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이 빠져나가는 자산 엑소더스 현상. 거기에 따라서 스페인의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을 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디폴트까지 갈 것이다라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강조를 했었던 건 사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리스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지만 스페인의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하지만 스페인이 유로존에서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조업 부분에서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시각에서 보고 있는 일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스페인은 그냥 두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크다. 하지만 방치하기에도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던 포커스 있죠. 스페인의 이슈를 보실 때 어떤 포커스를 맞춰보셔야 되냐면 과연 현재 그나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IMF가 구제금융에 가담을 할 것인가가 지금 한 가지의 가장 큰 포커스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스페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페인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이슈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그리스보다는 훨씬 더 크지만 그리스만큼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도 일각의 시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에 워낙 정치적인 변수들이 이번 6월 중순까지 상당히 많죠.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실 때 최대한 현금화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에서 좀 민감하게 시장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흥각 스토리텔링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